우리 선수들 일본 가서 방사능 먹고 오게 생겼습니다. 후쿠시마산 음식이 식탁에 올라온답니다. 한국올림픽조직위원회는 IOC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후쿠시마산 식자재 공급 중단 요청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30일 일본이 2020년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키로 한 것과 관련 올림픽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위험과 방사능 오염 문제를 은폐하고 축소하기 위한 홍보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이날 배포한 성명서에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선수촌에 식자재로 공급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방사능 안전 대책을 내놓아도 모자랄 판에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공급해 안전성을 홍보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일본 후생 노동성 자료 분석 결과 일본산 농산물은 18.1%, 수산물은 7%, 야생육은 44.6%에서 방사능 물질 세슘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특히 멧돼지는 세슘이 기준치 52배인 1kg당 5,200베크럴이 검출되었고 두릅은 1kg당 780베크럴, 고사리는 430베크럴, 죽순류는 430베크럴까지 검출됐다고 일본 농수산물 방사능 검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산 쌀 역시도 안전을 이야기하기 이르다면서 일본 정부는 2015년 8월 이후 방사능 안전 기준을 초과한 쌀이 없다고 안전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후쿠시마 쌀 검사는 대부분 정확도가 떨어지는 간이 검사를 하고 있어 미량의 방사능 물질 검출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간이 검사마저 축소를 추진하고 있어 방사능 불안을 더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선수촌 공급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면서 후쿠시마가 안전하다고 선전하는 것으로 후쿠시마가 안전해질 수는 없다. 경기에 최선을 다해 집중해야 할 선수들에게 방사능 걱정을 하게 만들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올림픽위원회에게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이 문제를 강력히 항의하고 후쿠시마산 식자재 공급 요청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도쿄올림픽에 대한 종합적인 방사능 안전 점검 및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 야구 경기장이 건설되고 있는 바로 옆에 방사능 오염토가 피라미드처럼 가득 쌓여있는 모습이 방영되어 충격을 주었다며 후쿠시마로부터 멀리 떨어진 도쿄의 한 공원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도쿄올림픽 안전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라고 도쿄올림픽 안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어 도쿄올림픽 성화가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서 20km 지점에서 출발하여 70km 거리의 후쿠시마 야구 경기장에서 개막전과 소프트볼 등 6경기 진행된다고 한다며 올림픽 선수촌 빌리지 플라자의 건설 자재로 후쿠시마 삼나무와 노송나무를 사용한다고 알려졌다. 경기장이 후쿠시마에 위치해 있는 자체로도 선수들과 관람객들의 불안과 안전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거 정말 어쩌나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 동경을 가야 하는 우리 선수들만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방사능 심각성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팩트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Information Broadcasting.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체크.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냄새도 없습니다. 색깔도 없습니다. 일본 기상청이 후쿠시마에서 날아온 공기 중 먼지 덩어리를 4개월 동안 추적한 결과 세슘 입자 하나를 초미세 현미경으로 찾아냈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크기는 0.00026cm,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 미세 세슘 입자 하나에 들어있는 방사선량은 3.8 베크럴이라고 합니다. 베크럴은 방사능 활동의 양을 나타내는 국제 표준 단위입니다. 1초에 방사성 붕괴가 한 번 일어날 때 1베크럴이라고 하니 이 초미세 세슘 입자는 1초에 3.8번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는 셈입니다. 방사성 붕괴는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력이 자발적으로 어떤 종류의 입자 또는 방사선을 방출하고 안정된 상태의 다른 원자핵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초미세 입자 하나에서 1초에 3.8번의 방사선 붕괴가 일어난다니 이게 우리 몸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핵 분열을 할 때 발생하는 방사성 동위 원소인 플라토늄과 세슘은 대표적인 위험물질입니다. 처음 방사선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필요한 시간을 나타내는 반감기가 세슘은 30년입니다. 따라서 음식을 통해 내부 피폭이 되면 인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세슘이 인체 내부로 들어가면 칼륨과 같은 작용 양상을 보입니다. 칼륨은 감자에 많이 들어가는 영양소인데 인체 전체로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세슘이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장기 곳곳으로 퍼져 암 발생률을 크게 높입니다. 근데 이 세슘 반감기가 30년이나 됩니다. 의사인 미타 씨는 도쿄에서 30년간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2014년 도쿄에서 비행기로 2시간 거리인 일본 서부 오카야마 현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이 환자들에게 이상 증세를 목격하고 세슘의 공포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10세 이하 어린이들의 백혈구가 감소했음은이다. 특히 3세 미만의 영유아들은 중증이었음은이다. 그런데 중증인 아이들이 도쿄에서 서쪽으로 피신하면 백혈구 수치가 거의 정상치로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은이다. 그는 아이들의 백혈구 내 호중구 세포가 급감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호중구는 백혈구 안에 최전방 순찰대로 불립니다. 바이러스나 인체 내부로 세균이 침투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싸우는 고마운 저항세포입니다. 생존기간도 2-3일로 짧고 장렬하게 전사해 우리가 흔히 아는 고름의 형태로 생을 마감합니다. 호중구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우리 몸의 저항력 눈에 띄게 약해진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그가 도쿄에서 본 환자들은 호중구 수치가 정상보다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그의 환자들 중엔 왠지 기운이 없다거나 건망증이 생겼다거나 코피를 흘리는 사례가 늘었다고 합니다. 코피는 아주 흔했습니다. 멍으로 피하 출혈이 아주 많거나 다양한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특히 도쿄 중심으로 후쿠시마 방향인 동북쪽 지하철 라인에 거주하는 환자들에게서 이런 증상이 많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고치 히데오 동고시베 진료원장은 30년간 히로시마와 나가시마 원폭 피해 환자 2,000명을 살펴온 이 분야의 대가입니다. 그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당시 방출된 세슘의 실태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연구 결과를 보면 0.00026cm 크기의 세슘 초미세 입자가 1제곱미터당 100개 정도씩 후쿠시마에서 170km 떨어진 이바라키현까지 날아왔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시사 만화 잡지 맛의 달인에서 2011년 이후 후쿠시마 사고 현장을 다녀온 주인공이 갑자기 코피를 쏟는데 그 이유가 방사능 세슘 피폭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작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일본 관방장관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세슘 피폭과 갑작스러운 코피 증세는 연관성이 없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많은 시민을 세슘 공포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고치 원장은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했습니다. 세슘 입자 크기는 0.00026cm이고 세슘이 6.5 베크럴이 든 금속 입자가 코 점막에 붙는다면, 그리고 만약 그것이 상당한 양이라면 코 점막 중 키젤바우 부위는 혈관이 많아 대부분 그곳에서 코피가 나는데 그 부위에 금속 입자가 부착되기 쉽습니다. 그는 일본 기상청의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코 점막에 얼마나 많은 양의 세슘이 부착될 수 있는지를 계산했고 이것이 상당한 양임을 확인해 학회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코안 국소에 대량 피폭된다는 겁니다. 그 세슘 입자가 붙은 국소가 혈관일 경우 얼마나 피폭되었는지를 계산해봤습니다. 하루 동안 부착되었을 경우 적어도 130mSv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히 코를 만지는 자극만으로도 혈관이 손상돼 코피가 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연간 방사선량 피폭 허용치가 1mSv인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130배나 방사능 세슘이 코 점막에 붙었고 이것이 갑작스러운 코피 증세의 원인이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일본 정부가 밝힌 설명과는 배치됩니다. 고치 원장은 일본 정부의 설명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말하는 건 전신 외부 피폭으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고 혈소판이 감소해 코피가 나는 경우고 이게 가능하려면 500mSv 수준으로 대량 피폭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후쿠시마산 방사선 정도로는 코피가 나올 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일본 정부 참 어이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일본 정부를 믿고 일본 여행 가실 겁니까? 심지어 일본 사람들조차 도망가고 있습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나카무라 씨는 내가 살던 곳은 후쿠시마시의 현청 소재지였습니다.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량이 높았습니다. 가장 높을 때는 연간 피폭 허용치보다 10배나 높은 10mSv까지 올라갔습니다. 원전이 터지기 전엔 0.04mSv였으니 수백 배 높아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집 주변을 재염 청소해도 별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바람만 불면 숲속에서 날아온 방사능이 집 주변의 방사선량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그는 결국 온 가족이 피난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늦장 대응을 한 일본 정부에 대해선 화를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울지만 겉으로는 울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분한 마음이 차오르고 분노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핫도리 씨는 원전 사고 넉 달 만에 오카야마 현으로 이주했습니다. 원전 사고 이후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 전국 네트워크 운동을 하다가 지진 발생 빈도가 낮고 원전에서 멀리 떨어진 오카야마 현으로 피난을 했습니다. 핫도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방사능으로부터 지키는 전국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근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도쿄에서 사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지난 1월까지 오카야마 현청에 등록된 피난민만 해도 1120명이라고 합니다. 등록 피난민이 이 정도 규모입니다. 오카야마 현이나 인근 다른 현으로 이동 중인 피난민까지 감안하면 숫자는 더욱 늘어납니다. 현재 식품에 대한 일본과 한국 정부의 세슘 규제치는 100 신치마치 앞바다에서 2014년 5월에 잡힌 감성돔에서 510 베크럴의 세슘이 나타났습니다. 후쿠시마현 도미오카마치 앞바다에서 2013년 10월에 잡힌 볼락에선 500 베크럴의 세슘이 검출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느슨한 기준의 국가 세슘 관리 기준치인 100 베크럴보다 5배나 많은 검출량이었습니다. 고아카 대표는 우리는 후쿠시마 주변 해역의 생선은 무서워서 먹지도 않는다면서 언제 어떤 위협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그곳에서 서식하는 생선인데 바닷속 깊은 곳을 통과하는 생선이 위험하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일본 정부의 계속되는 압박에 8개 연의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식품을 먹고 응원하자며 오염물을 먹으라고 한다면서 거기에 한국 정부까지 휩쓸려 일본에서 수입하자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니 어이가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김혜정 시민방사능 감시센터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의학계 방사능 물질 안정 기준치는 0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0을 맞추기 힘드니까 모든 국가가 그냥 관리 기준치를 정하는 겁니다. 연간 피폭 허용치를 1mS로 정했다고 해서 그 정도 피폭돼도 안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1만 명당 1명꼴로 암이 발생하는 것을 사회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정한 기준치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은 이견을 내놓았습니다. 그가 전한 정부의 공식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가 매일같이 평생을 먹어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100베크럴 수준의 수산물을 매일 평생 먹어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본 정부에서 방사능을 쉬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쉬쉬하고 있는 팩트들을 까발려 공론화시키는 게 페페TV 팩트체크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이제 페페TV의 결론 내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Conclusion, 페페TV. 작년에 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페페TV를 시청하고도 가실 분들이 계신가요? 일본 불매운동과는 상관없이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일본 여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페TV 행운의 주문까지 끝까지 듣고 가세요. 지금 페페TV를 구독하시면 로또 되시고 부모님 건강하시고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행복해지실 겁니다. 좋은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은 2배로 행복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선뜻 구독 버튼에 손이 가지 않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자세히 오래도록 페페TV의 숨겨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페페TV에서는 여러분과의 소통을 원합니다. 여러 사회 이슈들이나 알고 싶은 소식들에 대해 댓글로 알려주시면 최선을 다해 팩트만을 근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의견, 비판적인 의견 두루두루 살펴 좋은 컨텐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안 좋은 말보다 이쁜 말로 달아주시면 컨텐츠 제작하는데 페페가 힘이 납니다. 구독자 100만 명이 되는 그날까지 페페TV는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하철역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다 숨진 고 이수연 씨의 추모비를 찾았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검은색 타이 차림의 이 총리는 두 손을 모은 상태에서 묵념한 뒤 10초가량 추모비를 응시했는데요. 고 이수연 씨는 일본에서 어학연수 중이던 지난 2001년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 남성을 구하려고 일본인 세키네 시로 씨와 함께 선로에 내려갔으나 3명 모두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총리는 일본인을 구하려다 사망한 고 이수연 의인의 추모비 앞에서 한일 간 50년이 되지 않은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 걸친 우호와 협력의 역사를 훼손한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일본 도쿄 신주쿠 시노쿠보 역에 마련된 고 이수연 의인의 추모비에 헌화한 뒤 취재진과 만나 한일 두 나라는 길게 보면 1500년의 우호와 교류의 역사가 있고 불행한 역사는 50년이 되지 않는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50년 되지 않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 걸친 우호와 협력의 역사를 훼손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일본 의회 연설 당시 말한 이 문구를 이 총리는 한일 관계를 언급할 때 종종 인용해 왔습니다. 이 총리는 추모비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인간에는 국경도 넘는다는 것을 두 분의 의인이 실천해 보이셨다라며 그러한 헌신의 마음을 추모하기 위해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2001년 동일본 여객철도가 세운 추모비에는 한국인 유학생 이수연 씨, 카메라맨 세키네 시로 씨는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위험을 무릅쓴 채 용감히 선로로 뛰어들어 인명을 구하려다 고귀한 목숨을 바쳤다. 두 분의 숭고한 정신과 용감한 행동을 영원히 기리고자 여기에 이 글을 남긴다 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타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고 이수연 씨의 선행은 당시 개인주의가 만연한 일본 사회에 충격과 감동을 줬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갈등의 뿌리가 깊은 한국인이 일본인을 구하다 숨졌다는 점에서 한일 양국의 추모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고 이수연 씨는 양국 우호 관계를 상징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 총리의 이날 방문 역시 한일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양국 우호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이뤄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날 이 총리의 헌화 현장에는 NHK, 교도통신 등 일본 현지 언론들도 열띤 취재에 나서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 총리의 행보가 일본 언론을 통해 일본인들에게 전해지자 그들은 고 이수연 씨를 향한 감사의 마음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시노쿠보 역을 통과할 때 가끔 생각납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함께 추도드립니다. 보수파이지만 좌우 상관없이 이 씨의 명복을 빕니다. 일본인들을 도우려고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고 몇 시간 후 야마노테 선으로 다녔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돌고 돌아 최근까지도 통근하며 시노쿠보 역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멈춰서서 묵념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가끔씩 지나가는 길에 쳐다보고는 마음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베가 이때 이 총리와 동행해 오쿠보 역에 와 있었더라면 그런 아이디어를 귓속말 할 수 있는 측근은 없을까? 아베 씨가 무리라면 적어도 강요 누군가라도 말이야. 이 총리 혼자 여기로 오게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유감입니다만 그런 훌륭한 아이디어를 내세우는 측근이 있다고 해도 아베 신조가 받아들일 소지는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두드리면 자신의 실패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혐한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남자니까요. 타국분들을 생각하지 못한 이 나라 정치인이란 뭘까요? 적을 만든다는 건 자신도 상대편으로부터 적이 된다는 거지. 이런 섬나라에서 적을 만들어서 뭐가 될까? 좋게 생각해봐. 아베 제대로 듣고 있냐? 그렇죠. 양국 관계의 호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데. 하지만 아베 정권은 애초에 관계를 좋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는지도 모르겠네요. 미래가 있는 한 젊은이가 일본인을 돕다가 돌아가셨다. 한국의 이 총리가 그 사고 현장을 방문했지만 반대라면 있을 수 없지. 일본인이 인질이 되어도 천재지변으로 재해를 입어도 럭비, 올림픽, 천황즉위 축하 모임에서 야단법석, 현 일본 정부는 일본인들을 절대 돕지 않는다 장담할 수 있지. 역시 아무래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성숙한 사회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 사람의 용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명한 기억이네요. 여기까지 의인 고 이수연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색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행보라고 또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너무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한일 관계가 좋았더라도 여기 왔을 겁니다. 종민이 감사합니다. 종민이 여기 고맙습니다. 日本語で一言。はい、一言日本語で一言だけでいいんで。幼い。こんにちは皆さん。今回の3日間の滞在、どのような風にしたいと思いますか？日本の伝統の文化と歴史の重みを感じました。出席されてどうでしたか？はい、ちゃんとなんで上がってください。本当に上がってください。